자, 107조부터 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 표의자가 알고 한 거 아닙니까? 비진의 표시는요. 그죠? 알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란 얘기입니까? 원칙이 유효란 얘기죠. 표시한 대로. 그럼 상대방은 어떤 상태란 얘기야? 반대가 무효니까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가실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의하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입증 책임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진이 표시했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놔뒀다고. 가만 놔두면 뭐예요? 그때 발음 또 정확히 하라고. 야. 아, 틀리면 어때서 그 발음 그냥 대충 해요. 뭉개서. 예? 여기서 틀리면 내년에 또 와요? 자, 가만 놔두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가만 놔두면. 원칙이 유효니까 가만 놔두면 유효인 거야. 그럼 이걸 판을 뒤집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무효 주장하고 싶은 사람.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다라고 하는 건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아유 나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 얘도 정신 이상한 애죠. 그럼 누가 입증하냐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은 입 다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입 다물고 꽉 있다는 거야. 나는 몰랐다. 아니 너 혹시 알았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좌우로 흔들고 절대 대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무효다라고 하는 건 무효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표의자겠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밑에 있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판례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여기에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인데 일명 자, 사립대학교 조교수 한 명이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를 대기 비난을 했어요. 근데 다른 교수가 자기 고등학교 1년 선배고 같은 교단에 서서 어떤 선생을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이건 선생들끼리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들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한다고. 근데 그 비난받은 선생이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1년 선배가 와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일명 끄댕 사건이에요, 이게. 끄댕 사건. 그래서 이제 머리채를 잡고 둘이 띠글띠글 굴르는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때려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지. 한국 여성들의 그 한이 머리채에 있어서 한국 여성들이 머리채 한번 잡으면 그거는 머리채가 뽑히든지 손이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거는 앞만 힘없는 여성도 이거 안 논다는 거야. 예, 그래서 격전이 벌어져 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겠죠. 그래. 선생을 비난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같은 선생끼리. 근데 여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분도 사립대학교 임용이 될 때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원만했기 때문에 이거 임용돼서 최소한 5년은 보장해 줘야 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리려고 하니 원만했던 관계를 많이 잘라서 내줘야 되잖아요. 원만했던 걸 잘라서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원만에는 5년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1년밖에 안 됐거든. 그 1년분 빼고 4년분 원만은 빼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책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사장이 퇴근하면서 이제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왜 그따위 소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사직 여기 반성문 하나 써내. 그리고 사직서하고 반성문을 써내라고. 그럼 내가 반성의 빚이 크니 불문 경고로 끝내자라고 할 테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여기서 안 그래도 죽겠는데 뭐가 안 풀려서 이제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그냥 뻥 뚫리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직서를 빵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퇴근하시면서 교통사고가 나와서 응급실에 들어가 계신 거야.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신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징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밖에 기간 안 지났으니까 4년분 이익이 내줘야 될 판인데 사직서 날라왔죠. 반성문하고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지? 정령 그러하시다면 그리고 사직 처리했겠죠. 예, 그래서 교무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쪽에다가 뭐라고요? 아, 원하시는 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대로 됐다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한 거야? 그럼 언제부터 다시 강에 나가요? 무슨 강에 나가세요? 댁에서 쉬셔야지. 사직 처리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떼굴떼굴 굴른 거야 이제. 아우 나는 사직할 뜻이 없었다. 비진의 표시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비진의 표시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럼 사직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된다? 무효니까 사직이 무효죠? 그럼 복직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소송이 됐는데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이사장이요. 이사장님 어디 계셔? 그때 아직도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사직의 처리가 된 거죠. 이번에는요. 그 밑에 있는 판례는 그거예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뭐에 따라서? 경영방침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퇴직 처리를 했답니다. 그랬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다시 재입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제 있죠.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근로자는 사직할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재입사하고 그래서 매년 이제 사직서를 매년 관례적으로 받았던 건데 거기 이제 독사 하나가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직서를 24번 썼는데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을 손도 안 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됐던 그 통장 있잖아요. 통장을 회사에다가 반납을 하면서 26년 동안 누진된 퇴직금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이때 회사에서는 얘가 사직할 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회사 경영방침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직은 처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26년분 누진된 퇴직금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당사자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 정산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판례가 그거고 그래서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회사도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위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되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해서 의원 면직을 한 경우에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왜요? 예? 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죠. 공법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고 공법상 행위는 무조건 표시한 대로 유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시한 대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요건입니다. 일단 요건은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자, 칠판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칠판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였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동기도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비진의 표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비진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 비진의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그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판례 정도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교대로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을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록 강제로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진의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가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었다. 정말 주기 싫다. 하지만 내가 이거 안 주면 저 녀석이 나를 부정축제 혐의로 몰아가지고 나를 영원히 매장할 것이다. 내가 이 부정축제 혐의를 벗으려면 이 재산을 쟤한테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대요. 그럼 여기서 진이는 주고 싶지 않다가 진이가 아니라 내가 부정축제 혐의를 면하고 살기 위해서는 줘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이 진인 거죠. 그래서 주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판례가 앞에서 우리 봤던 것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좀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79년도 10월 달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고 80년도서부터 시작해 갖고 어떤 분이 자기가 힘을 잡고 자기가 뭔가 좀 높은 사직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세 분을 조금 이제 그때 이제 3K라고 KKK라고 해서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비슷해. 이분이 이렇게 이분이 좀 비슷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이분한테는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말이 많다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은 의경들이 방패로 막아갖고 대문을 못 나오게 했다고. 이분은 이제 자기 선배야. 자기 대학 선배고 이기 선배야. 이기수 선배인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분이 별 하나 달고 있을 때 뭔가 좀 심각한 사건에 한번 걸렸을 때 이분이 봐줬다고 살려줬어요. 근데 이분을 놔두고는 자기가 이분을 못 제끼면 자기가 제일 높은 데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란 부정축제 혐의를 씌워서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또 눈치가 빠르죠.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부정축제 혐의로 쫓겨난다고? 그러면 나는 다시는 부정축제가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에 내 재산을 다 여기다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 너 그만두고 나가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권력 이용해서 협박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증여하기로 한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이제 다 주고 초야에 묻혀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90년대에 91년도인가요? 91년도 7월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삼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삼합. 그래서 막걸리하고 돼지고기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세 개가 이제 모여갖고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잔 먹으면 깡이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힘을 충분히 이렇게 뿜뿜뿜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소송하는 거야. 이거 내놔, 충분 내놔 라고 소송을 먼저 한 겁니다. 그 왜 줘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정말 그때 당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하도 협박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 거지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다. 그리고 쟤도 분명히 알았을 거야. 내가 주기 싫어서 막 그러는 거. 그때 우리 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진이 표시, 107조 주장했던 거예요. 107조.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 부정축제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이 진이다. 그래서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진이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효인 의사표시다 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 번 또 소송 제기한 게 뭐죠? 103조. 반사회적 행위 아니냐. 국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그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국민이 이에 외포돼서 겁을 먹어서 예, 이제 외포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의사표시하였다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가 이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해결해야 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결해라.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고 이건 무효거든요. 한 번 무효면 시간이 얼마가 지났든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취소 대상 의사표시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이야. 최장 10년. 근데 몇 년 지났어요, 이게? 11년이 지났어요. 이미 12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취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무효 주장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포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때 이 대법관님들 보면요. 정말로 저런 분들이 법관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했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멋진 판례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이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로 가시면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교직원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해서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진의 표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괜히 가슴으로 접근하면 무슨 이런 판결이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있어요. 사립학교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야. 여기서 사립학교에서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거야. 우리 직원들이 가면 대출 좀 해줘라. 그리고 그 대출 금액은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라? 사립학교로 보내라. 라고 해서 직원들도 설득을 합니다. 가서 대출 받아와. 그 대출 받아서 네가 가져가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 학교로 다 입금을 시켜라. 근데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출 받아주면 내가 갚는 건 내가 갚아주겠다. 매월. 근데 얘한테 월급을 올려주는 거야. 그 월급이 뭐냐면 대출 받은 금의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되는 게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출 받고 나면 월급으로 50만 원 올려줘. 그럼 이 50만 원은 뭐예요? 이거 대출금 갚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와갖고 한 거지. 왜? 아니 싫은데요? 제가 왜 대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 3통 오죠? 한 글자씩 써갖고 와. C, U, T 그리고 그죠? C, U, T 그리고 한 글자씩 온다고. 그럴까봐 마지못해서 간 거지. 가갖고 은행 직원한테 푸념을 합니다. 말이지.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도 아유 우리도 요즘에 방카슈랑스인가 이거 하면서 아주 달달 볶아요. 그냥 자기 사업하는 게 최고인데 자기 사업이래야 모여 나가서 참치집 하다가 6개월 만에 문 닫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래요. 서로 이제 못 나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돈 빌려줬어요. 이게 나중에 걸린 거야. 걸리고 나니까 이거 사립학교요. 이제 재단이 쫓겨납니다. 재단이 쫓겨나고 이거 계속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거 뭐 안 들어오는 거지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송 제기한 거야. 교직원들이. 나는 절대 이거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해줬다. 라고 하니까 우리 판례가 야 비진의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네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 네가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대출 신청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이 진이다. 그리고 대출 신청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그냥 어떻게 해라?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됐던 거죠. 예. 아시겠죠? 예. 또 이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자기가 무슨 황금박쥐 정의의 사자나 된 것처럼 저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불쌍하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덜 불쌍한 사람 어떡하고? 기준이라는 건
힘이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돈이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기서 갑자기 사람들 불쌍하다 뭐라 얘기하는데 그럼 뭐 불쌍한 거 다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불쌍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루에 대가리를 몇 시간씩 받고 사는지 이거부터. 네? 이렇게 따지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수리해서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희망퇴직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서 내고 다시 재입사, 사직서 내고 재입사, 이거는 무슨 목적이었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퇴직금 조금 주려고 했던 목적이었고, 여기는 명예퇴직제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이 58세로 되어 있는 어떤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58세로 있는 58세로 되어 있는 어떤 회사에 56세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이 있어. 56세 3개월. 그럼 이제 1년 몇 개월만 있으면 퇴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명예퇴직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제 실시하면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직급도 하나 올려줘서 1년 그 몇 개월 동안은 올라간 직급으로 월급을 주고 명예퇴직 수당도 좀 줘요. 명예퇴직 수당도. 그리고 휴가도 유급 휴가를 6개월 정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퇴직하기 7개월 전에 유급휴가 6개월을 가는 거지. 갔다 와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려고요. 갔는데 그 사이에 회사 사규가 개정이 됩니다. 사규가 개정이 돼서 58세 정년이 63세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5년이 정년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에 휴가 갔다 복귀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퇴직이 지금 1년 몇 개월 남은 문제 알았더니 5년 남아버렸네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나 명예퇴직 안 할래 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태도를 바꾸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야 명예퇴직해서 그냥 사직 처리해버렸다고. 그때 이거는 해고다 부당해고다 라고 소송 제기했는데 우리 판사가 부당해고래요 아니래요? 여러분이 딱 들어도 얘 너무 마우스 아닙니까? G. 민법은 제일 싫어하는 게 G입니다. 뒤에다 SK 붙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요. 희망퇴직제 실제에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해서 면책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고 효과입니다. 비진입 표시의 효과. 일단 원칙이 유효죠. 그래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인 경우 유효. 그러고요. 예외 갑니다. 예외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거 줄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 줄칩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랬어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요. 무효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 주장하는 거죠. 이때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누굴까요? 표의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이때 제3자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 거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뭐 줄치고 그럴 거 없어. 앞에서 한꺼번에 다 했잖아요. 한꺼번에 정리하고 나왔죠? 요거. 자, 적용 보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준법률행위도 우리 앞에서 준법률행위에도 비진입 표시에 관한 즉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대리에 관한 규정,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다 적용한다고 앞에서 판례에서 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우리가 반 이상이 왔으니까 총칙 반 이상이 왔으니까 앞에 있는 걸 물어보면 기억을 하면 복습을 하시는 분이고 기억을 안 하면 복습 안 하시는 분이야. 우리 법률 사실에 분류할 때 법률 사실의 분류 저 박스에다가 묶어놓고 밑에 보면 판례 하나 전부 줄쳐놓으라고 했다고. 그럼 몇 페이지예요? 법률 사실의 분류 200
209페이지요? 거기 있네요, 거기. 한 장 역으로 넘겨보세요. 아니, 거기. 넘겨보세요. 예. 네. 거기 있잖아. 몇 페이지예요? 187페이지. 187페이지 보면은 거기 판례 줄 안 쳐놓고 왔나요? 판례 줄 쳐놨나요? 네. 네. 줄만 쳐 있죠? 네. 공부하라고는 제가 안 해놨죠? 거기다가. 그죠? 근데 물어볼게요. 줄 왜 친 거죠?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데코레이션이지 뭘. 그래서 준법률행위에도 적용을 한다.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가족법상 행위는 무조건 무효. 공법상 행위에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행위는 유효였다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효 확정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인수 청약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 확정이고요. 적용 범위의 확대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대리권 남용에 유치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 남용의 유치 적용은 앞에다가 1월에 한다 이렇게 한번 지금 표시 좀 해놓을게요. 이건 대리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뒤에 가면 대리 쪽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1월 달에 한다, 1월에 한다, 5글자. 자, 그 다음에 허위 표시 108조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 아닙니까?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근데 서로 그냥 알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면서요. 우리 민법에 에로틱한 단어가 딱 이거 하나 나와. 통정. 전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에로틱한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통정이라는 게 무슨 정을 통했다가 아니라 둘이 짜고 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법학 용어에서 둘이 통정하여 라고 하는 건 둘이 짜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요건 볼게요.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표의자와 상대방이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불일치에 대해서 둘이 어떻게 통정 짜고까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통정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유, 하게 된 동기나 목적 이런 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거 나올 겁니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거 주십니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밑에 기억 있죠? 기억? 허위표시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허위표시에 따른 급부이행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허위표시는 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주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반사회적 행위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에 대하여, 가짜로 양도한 사람은 가짜로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 가짜로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가장양도인인 거예요. 그죠?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가장양도인이죠. 얘는요, 가짜로 산 사람이니까 가장양수인이라고. 가장이 뭐야? 가장. 집안의 어른이요? 가장이 뭐야? 가짜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통정허위 표시를 가장행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밑에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 취소권을 먼저 주장을 했던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를 주장했던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하다가도 채권자 취소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주장하다가도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두 가지 요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거 입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규정 있죠?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앞에서 봤던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 거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제3자를 따져야 되는데 제3자는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제 얼굴 보세요. 지금 책에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얼굴 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제3자하고 범위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제3자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그 범위를 조금 더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포괄승계는 상속인들이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갑이 돌아가시고 아들 을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을이 권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을이 권리자였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빼고 아예 처음부터 을 소유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문제가 더 쉽게 풀려요. 주관식 문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므로 이러면은 그건 답안지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똑같은 사람으로 놓고 풀어야 오히려 답이 쉽게 풀린다고. 왜냐하면 포괄승계를 하게 되거든요. 상속의 경우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모든 권리 다 승계하면서 하자 및 제한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되는 게 포괄승계예요. 그래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똑같다고 보셔도 관계없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제3자 따질 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해야 되죠. 포괄승계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당사자하고 똑같다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다. 그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빼면 다 제3자겠네 라고 해야 될 텐데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붙어요. 갑하고 을이 통정허위 표시했습니다. 허위 표시했다는 얘기죠? 허위 표시 먼저 했어요. 그럼 허위 표시가 혹시 매매였다.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처럼 보이죠? 을은 갑에게 돈을 준 것처럼 보이죠? 임대차였다. 그럼 사용수익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차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저당권 설정했다. 가짜로. 이거 다 가장행위라고. 가짜행위. 진짜 행위가 아니고 가짜 행위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해주고 을은 갑에게 돈 빌려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 등기부만 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얘도 등기. 권리가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 실제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권리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인 거예요. 실제 을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권리인 줄 알고 샀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선의의 제3자야. 그래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럼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한 얘기는 허위 표시로 인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매매였다. 그럼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를 믿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든지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든지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받았다든지 이런 사람 소유권을 기초로 거래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혹시 이게 저당권이었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저당권이 진짜인 줄 알고 뭐 받은 사람이요? 경락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고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책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제3자 따져라. 뭘 따져라? 제3자 따져라. 그러면 1번, 2번을 나눠야 되는 거야. 1번이 뭐죠? 일단 통종의 표시. 가장행위가 1번에 들어가고 1번에 가장행위가 들어가고 이걸 기초로 해서 2번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제3자인 거야. 이게 뒤집어졌다든지 이거 없이 뭐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든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뭐 했어야 된다고요? 가장행위 먼저 했어야 되고 가장행위 결과 뭔가 권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 이걸 기초로 두 번째 행위를 했어야 된다. 이게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칠판 보니까 가장매매 매수인 누구요? 을이지, 을. 을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샀대요. 1번이 뭐야? 가짜 행위죠? 2번은 진짜 행위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맞네요? 병 제3자고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뭐를 설정받았대요? 저당권. 가장매매 매수인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저당권 설정받은 자. 가장 저당권을 설정해 줬더니 저당권 실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가장 저당권이 1번이고 실행 경매가 있었다 그 얘기죠. 예, 경락 받은 자. 자,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은 여기서 갑한테, 갑은 을한테 이거 팔은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돈 받을 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돈 받을 거 있는 걸 제3자에게 양도했대. 실제로 돈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잘못된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파산자가 보이십니까? 네, 파산자가. 그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관제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갑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을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된 거야. 을에게. 근데 을이 보니까 약속보험을 1억 원짜리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약속보험은 갑이 끊어준 거지. 왜 끊어줬어요?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들어오면 너도 배당에 참가해서 돈 좀 배당받아서 나한테 좀 줘라. 그때 을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틀 있다가 제 파산 선고가 된 거야. 파산관제인이 얘 재산 전부 승계받아서 보니까 약속보험이 있네. 그 약속보험은 둘 사이에는 무효 아닙니까? 둘이 짜고서 가짜로 써준 거잖아요. 근데 파산관제인 그거 알아 몰라?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파산관제인은 무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로서 무조건 그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생겨요. 무조건. 파산관제인은. 그래서 파산관제는 무조건 선의의 제3자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거기 보면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보이십니까?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뭐 하는 애냐? 여기 지금 둘이 가짜로 팔았다며 지금. 요거. 그래서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죠? 이거 실제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계속해서 갑 거죠? 근데 얘가 진한 우정을 발휘해서 또 얘한테 팔았대죠? 그리고 얘가 선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저 물건 누구 거 됐어요? 병 거 됐지, 병 거? 그럼 갑은 아니 친구라고 믿었더니 주식희가 여기다가 팔았죠? 저런 나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너 이 물건 다시 가져와. 그럼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해. 그럼 갖다 줄 수 있냐고. 얘가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렸는데 떼굴떼굴 굴른다고 받을 거 없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놔라. 손해배상이라도 해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생긴 권리야, 을이 배신했기 때문에 생긴 권리야? 을이 배신했기 때문에 생긴 권리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A가 있답니다. A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다르죠. 여기서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이 법률관계를 근거로 해서 다시 권리를 얻었어야 되는데 얘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한 게 아니라 배신행위를 기초로 생긴 권리 승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하고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회사 있죠?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와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회사 그래요. 채권이 가장양도됐을 때 채무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채권자야. 을이 채무자고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받아야 될 채권을 병에게 가장양도했다고요. 어떤 행위가 먼저 있었어요? 갑하고 을 간의 행위가 먼저 있었어? 갑하고 병 간의 행위가 먼저 있었어요? 갑하고 을의 행위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순서 뒤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아니죠. 혹시 만약에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가장으로 양도했으면 얘는 가장 채권자 아닙니까? 얘가 정에게 다시 이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이제 이게 1번이 아니고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제3자가 되겠지만 여기 지금 1번, 2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아니고요. 또 하나입니다.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그 회사 한번 볼게요. 갑이 주주야, 주주. 그리고 저 회사야, 회사 여기는. 그럼 얘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법률관계가 여기 먼저 형성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주식을 누구에게 양도했대? 병에게. 가장으로 양도했대죠? 그럼 이게 2번 아닙니까? 갑이 회사에다가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주식 산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짜로 양도했대잖아. 2번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을이 그 주식을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다시 팔았대. 그럼 이게 이제 1번이 아니고 이걸 기초로 하니까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짜 행위가 1번에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야. 선이면 보호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얘는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자야.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32페이지로 갈게요. 자, 허위표시 철회. 그런데 허위표시 원래 무효잖아요. 무효. 여기 보세요. 허위표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허위표시는 원래 무효이기 때문에 철회 같은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철회는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철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둘이 통정 허위표시 했는데 얘가 또 팔아 드시면 그리고 제3자가 선이면 얘는 권리 회복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팔아 드시기 전에 어떻게 허위표시 철회할 필요도 있고. 아시겠죠? 허위표시 철회했으면 점유를 회복해 온다든지 등기를 회복해 온다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철회만 하고 점유도 회복 안 해오고 등기도 회복 안 해왔대요. 그럼 이거 철회 하나만 하죠? 그랬더니 을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럼 또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예요. 철회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등기 빨리, 점유 빨리 회복해 오라고 인정해주는 건데 빨리빨리 안 했다. 그럼 이건 뭐 철회 하나만 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제3자 관계에서는 유효로 취급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철회 후 허위 표시의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있다면 그가 선의인 경우에 그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 추인인데요. 이제 우리 이거 무효행위 추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허위 표시 추인이거든요. 이건 뒤에 가면 우리 무효행위 추인에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가장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비소급,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이 통정호의 표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갑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채권자 A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가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자, 현재 저 부동산의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죠? 둘 사이에는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등기만 그냥 을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얘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대금 지급할 의무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야, 너 그냥 나한테 매매 대금 줄래? 라고 하니까 그럴래? 그리고 매매 대금을 주더라는 얘기죠. 이걸 무효행위에 뭐라고 얘기해? 추인이다.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죠. 요 구간까지는 소유자가 누구였었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가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네. 원래는 이 등기도 말소하고 다시 해야 되지만 중간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등기 말소할 필요 없잖아. 그냥 꾸준히 갖고 가도 되죠. 얘가 처음부터 이날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됐어도 이해관계 있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무효등기 유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고요. 적용범위 한번 볼게요. 적용범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정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거야? 최소한 둘이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둘이 있어야 통정이 가능하죠? 가끔가다 거울 보고 혼자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심각하신 분들 있죠? 저도 가끔가다 얘기했어요. 전에 정신이 없을 때는 거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너를 안 좋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자주 했었어요.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어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그래갖고. 그죠? 예.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요즘 정신 차렸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 있잖아요. 합동행위. 합동행위 뭐 하는 거예요? 의결행위. 의결행위 100명이 다 통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고 딴 데 가면 얘기하지 마세요. 밖에 누가 귀 듣나? 하면 잘 보세요. 그리고 합의까지 싹 했어. 그리고 제가 뭔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녹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 꼭 있어요. 그죠? 꼭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합동회의 같은 경우는 전원이 통정하기는 힘들어요. 반드시 녹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런 정도 보고 구별 개념 중에서 은닉행위 있죠? 은닉행위. 네,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가장행위, 증여를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 은닉행위는 줄칩니다. 은닉행위는 보통의 허위 표시와 달리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다. 그래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다. 보이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은닉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의 권리는, 자, 은닉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의 권리는 뭘로 취득한 거죠, 이거? 증여로 취득한 거죠. 이 권리는 완전한 겁니다. 그럼 을로부터 다시 권리 취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완전한 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한 거죠. 이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거죠. 얘는 완전한 소유자거든. 근데 통정호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만 돼 있지 얘는 소유권이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 등기라는 걸 몰랐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얘는요 완전한 권리자 아닙니까? 얘 뭘로 권리 취득했죠? 증여로 취득했죠. 증여. 예. 자, 그 다음에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있죠? 그거 하나만 줄쳐놓으십니다. 이거 잘못 양도하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예, 신탁행위. 자, 그 다음에요. 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하는데요. 둘이 허위 표시했대요. 둘이 허위 표시했어요. 매매했다는 거야, 매매.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이 물건 누구 겁니까? 둘이 허위 표시했다고. 그래서 갑이 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고요. 저 물건 누구 소유냐고요? 갑 소유물이죠? 갑 소유물인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요. 누군가가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그 권리를 침해했어요. 을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원래 지 권리 아니죠? 네, 그래.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이제 물어보죠. 발생한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손해는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가까이 오라 그래. 이렇게. 왜요? 귓속말 하려고? 아니야. 그렇지. 소송 서류 찢어질 때까지 때려. 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소송 제기했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아니 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야 권리가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누군가가 권리를 침해했으면 을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 누구 권리를 침해한 거야? 갑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많이 못 나가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요. 내일 얘기하는 거야, 내일. 20시간 있다, 20시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1시간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자, 오늘 11월 1일이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